반갑습니다. 지금 그 이문영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흥평화학교, 시흥평화학교와 그다음에 시흥 리더스 아카데미를 시흥시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 강의에 제가 처음으로 강사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이고요. 시흥 시민들 분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 제목은 아까 이문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의 공정은 정의로운가 이런 제목입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정론에부터 시작을 해서요. 현대의 공정 논의 또는 정의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저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그렇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과 정의가 정말 어려운데요. 공정은 뭐고 정의는 뭘까요? 공정은 뭐고 정의는 뭘까요? 해서 공정하고 정의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죠. 예, 다르니까 제가 이제 공정은 정의로운가. 공정은 뭔 것 같으세요? 페어니스 영어가 좀 다릅니다. 영어가 다른데 저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차이가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책에도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하는데 공정과 정의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피자를 8조각을 나눴어요. 4명이서. 그러면 2쪽씩 나눠 먹는 거. 이럴 때는 뭐라고 쓰죠? 공정하다. 예. 그러니까 공평, 공정 그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나눌 때 주로 이렇게 보면 공정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뭔가를 나누는데 책을 100권을 가지고 100명한테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누는 게 공정할까?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책 100권을 가지고 10명한테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누는 게 공정할까요? 100권을 10명한테 나눠줄 때. n분의 1. 예, 이제 심플하죠. n분의 1일 수도 있고. 근데 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공정하다라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나눠줄 때 공정하다고 그러거든요. 나눠줄 때 공정하고 n분의 1로 나누는 건 어떻게 올바른 걸까요? 어떨까요, 선생님? 100권을 10명한테 n분의 1로 나누면 최소적으로 공정하고 올바르다. 예. 저희들이 공정과 정의의 의미를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공정하게 잘 나눠주면 그래도 올바른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나눌 때 잘 나누는 거, 올바르게 나누는 게 뭐가 올바르게 나누는지는 그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뭔가를 좀 나눌 때 올바르게 나누는 것을 일반적으로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올바르게 나누고 잘 공정하게 나누는 거 이런 거를 공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군가가 지금 갑자기 쓰러졌어요. 제가 가가지고 다친 사람을 막 열심히 구해주기도 하고 길거리 가다가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행동을 보고 공정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나요? 안 하죠. 공정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의로운 행동 또는 올바른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과 정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정은 무엇인가 잘 나누는 것. 그래서 잘 나누는 게 공정함입니다. 그래서 뭔가 올바르게 잘 나누는 게 공정한 건데 정의롭다라는 것은 그렇게 잘 나누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보다 조금 더 포괄하는 범위가 큽니다. 잘 나누는 것도 정의로운 거지만 길 가다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또는 착한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의로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공정과 정의는 공정은 분배를 좀 잘하는 게 공정이고요. 정의는 분배 정의를 포함해서 좀 더 포괄적인 올바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용감한 행동, 정의로운 행동.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우리 강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공정은 정의로운가?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올바르게 막 잘 나눴다라고 생각해서 잘 나누기만 하면 그래서 나누는 데 있어서는 공정이에요.
나누는 데 있어서 공정하면 그게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정의로운가? 이게 제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잘 나누기만 하면 공정할까요? 아니면 조금 좀 잘못 나눠도 정의로울 수 있을까?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많이 쓰는 그 그림이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사실은 이제 순우홍 강의, 인권의 정치 강의 자료인데요. 인터넷에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던 그런 밈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밈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예. 여기서 보시면 박스 나무 상자를 여기는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나무 상자를 하나씩 나눠줬고요. 여기는 나무 상자를 0, 하나, 2개 이렇게 나눠준 상태인데요. 글쎄 지금 뭐가 공정이고 뭐가 정의로운지 조금 좀 개념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기에 둘 중에 어떤 게 더 좀 공정해 보이시나요? 이쪽이 좀 공정해 보이시나요? 역시 50대, 60대, 70대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도 이제 제가 50대 중반입니다. 50대 중반인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래도 이게 좀 공정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근데 젊은 친구들로 내려갈수록 저희 수업 시간에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일단 공정은 이게 공정하다고 그럽니다. 공정한 게 둘 중에 뭐가 공정하냐 그러면 이게 공정하고요. 이게 근데 뭐가 정의롭냐? 그러면은 학생들 대체적으로 이쪽이 정의로운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가 공정이고 뭐가 정의인지 어떻게 이제 정의를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른 응답을 가질 수는 있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젊은 친구들일수록 요거가 조금 더 공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이면 이쪽이 좀 공정하다라고 얘기 많이 하고 근데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그래도 뭐가 좀 더 올바르고 정의롭냐라고 물어보면 약간 저희 학생들 제가 이제 자유전공학부니까 저희 학생들만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게 좀 공정하고 정의로운 건 이게 좀 정의로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진짜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어떤 게 더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게 항상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공정한 게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불공정한 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의로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일단 이거를 좀 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걸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정하고 정의롭다라고 하고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그 다음에 얘기가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정한 것과 정의로운 것이 별개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쓰는 그림입니다. 조금 비슷한 사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링컨 대통령 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히시는 분이고 그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노예 해방 선언을 했는데 노예 해방 선언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예 해방 선언의 내용은 현재 미국에 대해 반란 상태에 있는 주나 주의 일부 지역의 모든 노예는 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이게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엄청나게 불공정한 선언입니다. 엄청나게 불공정한 선언인데요. 현재 조정 중이고요. 예. 현재 미국에 대해 반란 상태에 있는 주는 어느 주일까요? 남부주들만. 북부주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노예 해방 선언은 북부주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남부주에만 해당 사항이 있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 대해 반란 상태에 있는 남부주에 있는 노예들은 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근데 63년 1월 1일 이후에
63년 1월 1일 날 남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자유인이 안 됐죠? 거기는 남부가 점령하고 있고. 그래서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게 적용되는 주가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남부주에만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요. 북부주에도 당시에 근데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 몇만 명? 75만 명의 노예가 있었어요. 북부주에도. 근데 북부주에 있는 노예한테는 이 선언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가 아니라 이 그 북부주에는 75만 명의 노예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됐어요. 북부에 있는 주는 억울하시겠어요? 안 억울하시겠어요? 그래도 지나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됐습니다만 이 당시에 보면 북부에 있는 북부주에 있는 노예들은 그냥 노예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남부의 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북부군이 승리해서 이제 남부를 다 점령하게 되니까 남부에 있는 남부주에 있던 노예들은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북부에는 적용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남부주에 있는 그 노예들이 해방이 됐습니다만 서서히 해방이 됐는데 남부에 있던 노예들은 어떻게 하다가 해방이 된 거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냥 아니요. 옛날엔 탈출한 사람도 있었겠죠. 당연히 이 선언 전에 아시다시피 북부로 탈출한 주민 노예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죽음을 각오하고 북부로 도망가가지고 자유인이 됐는데 여기 있던 남부에 있던 노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도 되게 불공정해요. 어떤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도망가서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됐는데 여기 그냥 남부에 있던 노예들은 그냥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불공정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노예는 재산이잖아요. 재산이었습니다. 개인의 재산이었는데 북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득이 된 거죠. 사실은 뭐 이 남북 전쟁 다 아시겠습니다만 북부에서는 이제 공업 지역이 많아서 노예를 해방해서 그 노예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건데 그래서 북부 사람들한테는 이득이고 남부에 있는 노예주, 농장주에는 손해인 선언이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자, 노예 해방 선언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죠? 정의로울까요? 아니면 이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해야 될까요? 정의롭긴 하다. 한번 제가 이때 또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이렇게 손 들어보라고 막 그러거든요. 자, 노예 해방 상한은 불공정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별로 다 그럼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노예 해방 선언은 공정하다. 아니면 노예 해방 선언은 불공정하지만 정의롭다. 정의로운 선언이었다. 올바른 선언이었다. 아니면 이거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선언이었다. 은근히 또 계시네요. 근데 뭐 노예 해방 선언이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참 뭐 이 문제를 또 같이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노예 해방 선언은 아무리 불공정해도 이 사람을 갖다가 노예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래서 노예 해방 선언은 다소 불공정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았을 때 올바른 결정이었고 정의로운 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는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하는 내용이 제 책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좀 뭔가 좀 그 우리가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자. 이게 그 책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하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이 상당히 이런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프레임워크라고 그럴까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볼 텐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공정이라는 것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각자에게 합당한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거, 각자에게 합당한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의는 법을 지키는 것과 공정한 것으로 구분한 후 공정을 각자에게 합당한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 법을 지키는 것, 공정하게 나눠주는 건데 이때 당시에 법이라고 하는 건 행동의 올바른 규범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과 공정하게 나누는 것.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정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거, 올바름,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켜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정의로운 거고, 공정하게 나누는 것도 정의로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각자에게 합당한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정보다 정의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해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각자에게 합당한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것, 이게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이 얘기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각자에게 합당한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것, 이게 정의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부익부 빈익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각자에게 합당한 각자의 몫. 각자에게 합당한 각자의 몫이 뭘까? 각자 도생. 아니 누구에게 얼마만큼 줘야지 합당한 몫일까? 아니 선생님한테 합당한 몫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아까 책을 100권을 나눠준다고 그랬는데요. 책을 100권을 나눠줄 때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10권을 나눠주는 게 합당한 몫을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뭐 사례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이 안 보이는 분이세요.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열심히 이렇게 책을 읽는 분도 있고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분에게 10권의 책을 나눠주는 게 합당한 건가 아니면 어떨까? 각자에게 합당한 게 과연 뭘까? 그 다음에 먹을 거를 저희가 이제 피자빵? 아니면 빵이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가 있는데 어린이와 어른과 똑같이 나눠주는 게 합당한 걸까요? 아니면 다르게 나눠주는 게 합당한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 받아야 될 합당한 몫이라는 게 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 받아야 될 합당한 몫이라는 게 있고 그 합당한 몫을 나눠주는 게 공정하고 합당한 몫을 나누어주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대충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당한 몫이라고 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몫을 나눠주는 게 합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몫을 나눠주는 게 합당한 것일까?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다음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합당할 것 같아요? 균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합당할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다르게 나눠주는 게 합당할까요? 다르게 나눠주는 게 합당하다. 어떠세요? 일단 균등하게 나눠주고 다시 조정하는 게 합당하다. 이게 근데 그러면 뭐 합당하지 않게 다르게 나눠주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기준으로 다르게 나눠줄까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합당한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게 공정한 거고 그게 올바른 건데 그게 그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딱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똑같이 100명에게 100개 빵을 100명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게 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예나 돈, 공직 또는 그 밖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줌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몫을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공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게 나눠주는 게 공정합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사람에겐 동등한 사람에겐 동등한 걸 나눠주고 동등하지 않은 사람에겐 다르게 나누어주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도 뭔가 기준이 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등한 사람을 동등하게 나눠줘야 되고 동등하지 않은 사람을 다르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좀 요즘으로 따지면 거슬리는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이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은 다르답니다. 동등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 여기 이렇게 뭐 이게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성적으로 우월한 남성과 본성적으로 열등한 여성을 구분하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야 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된다고 얘기하면 요즘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들이 다 동등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등한 사람에게는 동등한 몫을 나눠줘야 되고 동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른 몫을 나누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류로 여성과 남성, 노예와 자유민, 노예하고 자유민은 동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노예와 자유민에게 똑같은 것을 나눠줄 수는 없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잘못해서 불공정한 거다. 그 다음에 시민과 비시민,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등한 몫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몫을 나누어줘야 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시민들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나눠주는 게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뭐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뭐 능력 이런 거 쭉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피리가 있어요. 피리가 하나 있는데 이 피리를 누구에게 나눠주는 게 가장 좋을까? 예, 이렇게 맞습니다. 예, 사람들에게 피리를 나눠줄 때 어떤 기준에 따라 분배해야 되는가 하는데 도덕적 능력, 신체적 능력, 외모, 재산, 출신, 가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피리를 나눠줄 때 공정하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나눠줘야 된다? 피리를 가장 잘 보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그게 사회를 위해서도 좋다예요. 피리를 가장 잘 보는 사람한테 피리를 나눠주는 게 사회를 위해서 좋다. 그 다음에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데 달리기 대회, 육상 대회에서 상은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육상 대회에서 상은 누구에게 나눠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1등. 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요?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예. 그래서 피리는 피리를 가장 잘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육상 대회에서 상은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 그럼 정치에서 권력은 누구한테 나눠주라고 그럴까요? 예? 정치를 가장 잘하는 사람. 노예는 정치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무엇을 나누어 줄 때 잘하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요. 근데 무엇이냐? 나누어주는 재화라고 하죠.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다양해야 되고 피리를 나눠줄 때 잘 나눠주고 공정하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피리를 잘 보는 사람에게, 달리기 대회에서 상을 나눠줄 때 공정한 것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그게 이제 합당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권력을 나눠줄 때 합당한 몫은 정치를 잘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뭐가 정치를 잘하는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다음 답변이 그거입니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많이 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고 그게 올바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각자에게 합당한 거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과연 정치에서 권력 이런 걸 나눠줄 때 누구한테 나눠주는 게 올바른 거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직 배분이죠. 공직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줄 때 누구에게 나눠주는 게 가장 올바를까? 뭐 정체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합니다. 뭐 혼합 정체, 왕정, 귀족 정체 뭐 이런 정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조금씩 정치를 잘하는 게 무엇인지 사회마다 다를 수는 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국가라는 게 무엇이냐? 국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정치는 뭐냐? 국가는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가 회사면 누구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돈을 잘 버는 사람. 예. 근데 정치에서 공직은 누구에게 나눠주는 게 좋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고, 정치를 잘하는 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훌륭한 삶, 예, 훌륭한 삶이라고 굿라이프라고 이야기하는데, 행복한 삶 또는 굿라이프 조금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의 이 정치 공동체의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쭉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능력에 따른 이런 얘기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그 공정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요즘 이야기로 하면 다원주의적 능력주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피리를 잘 부는 능력. 누구에게 나눠줘야 된다? 피리를 잘 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달리기를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를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주의는 능력주의인데 기준이 하나의 기준은 아니에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피리를 잘 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피리를 못 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피리를 못 불 수도 있습니다. 나눠주는 재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정론은 다원주의적 능력주의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눠주는 게 뭐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정론인데, 어떻게 좀 설득력이 있나요? 어떤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듣고 나면은 잘 모르다가 이렇게 들으시면 엄청 설득력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근데 물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도 뭐 여기 요즘 관점에서 보자면 여성 차별, 노예제 정당화 이런 것들이 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의외로 들어보면 또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글쎄 뭐 달리기, 아까 다들 얘기하셨지만 달리기 육상대회에서 상은 달리기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뭐 나름 합리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피리는 피리 잘 부는 사람한테 주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잘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게 좋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여서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정 논의를 이해하는 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상당히 그 큰 중거점을 제기해 주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정하냐, 아니면 다르게 나눠주는 게 공정하냐.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뭘까요? 다르게 나눠준다. 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덜 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화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재화를 나눠주냐에 따라서 뭐 아까 말씀드린 피리, 달리기에서 상, 정치, 권력, 공직, 뭐 돈을 나눠주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나눠줌에 있어서 재화에 따라서 뭐 상황은 다르지만 항상 똑같은 것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정한 것은 아니고, 다르게 나눠주는 게 공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여가지고 이제 고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현대로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치적 평등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인데요. 우리 현대 사회 또는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나누어 주는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선거권은 어떻게 나눠주는 게 공정한 걸까요? 1인 1표? 아니면 요즘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와서 얘기하면 정치를 잘하는 사람에게 10표, 정치 못하는 사람에게 1표.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저도 이제 그런 게 어떠면 저 같은 사람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평생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한 10,000표쯤 주고, 그 다음에 정치학 공부 안 한 사람한테 1표 주면 어떨까? 요즘은 이제 절대 그런 게 안 통하죠.
정치의 영역에서 또는 이런 권리를 나눠줄 때 있어서 우리 요즘 한국 사회가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현대 사회에서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이러한 권리, 선거권도 권리잖아요. 권리나 이러한 것들을 나눠줌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저는 정치학 30년 공부했습니다. 몇 년 공부하셨어요? 공부 안 하셨죠?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권리는 똑같이 나눠주자. 정치적 권리. 그래서 세계 인권선언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예. 근대를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인권사상 뭐 이래가지고요. 권리는 똑똑한 사람, 뭐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이런 권리는 다 어떻게 나눠줘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정의이고 공정하다. 이게 이제 근대를 거치면서 나온 우리 인식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주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다 민주주의에서는 1인 1표예요. 저처럼 정치학 30년 공부한 사람이나 정치학 1년 공부한 사람이나 아니면 뭐 정치학 공부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1인 1표. 권리를 똑같이, 선거권을 똑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세계 인권 선언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인권이나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나눠주는 게 공정하다라는 인식이 근대 이후의 규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평등, 정치적 평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한 거고 정의로운 것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에서는 정치에 있어서는 평등해야 돼요. 정치에서는 평등. 근데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정치에서는 평등인데 돈을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눌까? 이제 재화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역에서 다 똑같이 나눠주면 평등 공정할까요? 어떨까요? 왜 정치에서는 1인 1표로 다 똑같이 나눠주는데 경제에서는 그러진 않잖아요. 이게 근대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여러 가지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정치에서 그렇게 권리를 똑같이 나눠주는 것처럼 재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적 재화. 사회적 재화도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칼 막스를 비롯하여 공산주의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왜 정치에서만 똑같이 나눠주냐?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자라고 했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이 생기네요. 그래서 근대에 들어와서 정치에서는 똑같이 나눠주는데 경제에서는 똑같이 나눠주지 말자라는 게 일정 정도 규범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뭐 그래서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공정, 뭐 이런 뭐 재화와 부, 소득, 일자리, 복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나눠주면 정치에서 마찬가지로 1인 1표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나눠주면 좋은 것처럼 해서 막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균등 분배의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런 뭐 카이 닐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균등 분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동등한 목 뭐 이런 것들 나눠주자. 그 다음에 아까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급진주의적인 평등주의입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권리를 나눠주는 거 말고 경제 영역에서 재화, 돈, 뭐 부, 물질적인 부, 집 이런 거 다 똑같이 나눠주거나 균등하게 나눠주자 이랬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그거는 아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 보니까 다 결국은 다 못 살게 되더라. 다 못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롤즈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평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파레토 최적이라는 게 나오는데 파레토 최적이라는 게 이게 균등 분배를 뭐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선생님이랑 저랑 나누는데 선생님이랑 저랑 사과 2개, 배 2개, 선생님한테도 사과 2개, 배 2개를 나눠줬어요. 사과 2개 똑같이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사과 2개, 배 2개를 나눠줬어요. 근데 선생님은 배를 좋아하세요. 저는 사과를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꿔서 하는 게 훨씬 좋죠.
사과 좋아하는 사람은 사과를, 배 좋아하는 사람은 배를 받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불균등하게 나누어 줬지만 누구에게는 사과를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배를 많이 줬지만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더 만족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눠주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르게 나눠주는 게 더 좋은 경우들이 많다가 파레토 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화나 뭐 이런 걸 나눠줄 때는 굳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슌페터인데요. 자본주의 사회는 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혁신을 이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돈을 무진장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업가의 혁신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슌페터주의자들입니다. 혁신인데요. 그래서 요즘 아시다시피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슌페터가 어쨌든 그게 기업가의 혁신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혁신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많이 나눠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혁신이 생기고 그래야지만 사회 전체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창의성 구현이죠. 그래서 창의성을 그래서 혁신을 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슌페터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균등하게 나눠야 된다, 불균등하게 나눠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균등하게. 그래서 불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사회 전체의 혁신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뭔가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근대를 거치면서 어떤 생각이 자리 잡은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평등, 똑같이. 경제적으로는 불평등하게, 불균등하게 나누는 게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제가 공정과 정의입니다. 왜 공정과 정의가 중요하냐? 정치적으로는 평등하게 다 나눴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평등한데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거든요.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거에 이게 불평등한 거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건 좀 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게 필요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좀 약간 너무 불평등하면 그것도 문제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사회인데 이런 현대 사회에서 그러면 사회 경제적인 것을 나눌 때 완전히 뭐 이렇게 급진적인 평등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또는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똑같이 나누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어떻게 나누면 잘 나누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현대 정의론입니다. 현대 정의론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 정의론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정치적인 권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평등하게 나눠야 돼요. 정치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평등한데 경제적으로는 불평등하다. 그래서 근데 경제적으로 불평등한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불평등한 게 좋을까? 그리고 약간의 불평등을 개선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론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뭐 제가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누굴까요? 존 롤즈입니다. 존 롤즈가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롤즈는 뭐 Theory of Justice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롤즈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롤즈의 이야기는 뭔가 이렇게 뭔가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가장 뭐 유명한 정의론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존 롤즈입니다. 존 롤즈가 타겟으로 삼은 것은 공리주의였습니다. 공리주의는 혹시 여기 뭐 마이클 샌달 들어보셨죠? 마이클 샌달의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게 공리주의죠. 공리주의의 가장 큰 명분이 뭡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공리주의의 선관념입니다. 최대 다수에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주어지면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그게 올바른 거고 그게 정의로운 거고 그게 공정한 겁니다. 근데 롤즈는 얘기합니다. 야, 공리주의 그거 우리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공리주의의 관점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평균 평등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사례를 하나 보내드리면, 자 A 사회, B 사회. 자 우리 어느 분에게 약간, 제가 원래 학생들 같은 막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요. 잠자는 사람 있으면 막 깨우거든요. 제가요. 선생님 보시기에 A 사회하고 B 사회 중에서 어디가 더 좋은 사회 같으세요? 여기 A하고 B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A 사회는 갑을병 3사람인데요. 3사람에게 3억 원, 6억 원, 9억 원을 줬습니다. 여기는 1억 원, 7억 원, 19억 원을 줬습니다. 두 사회 중에 어느 사회가 더 좋은 사회 같으세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자, 제가 한번 또 질문. A 사회가 좋다. A 사회가 좋다. B 사회가 좋다. 예.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은근히 B 사회도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여기서는 맥시로 벌어야 9억 원이잖아요. 여기서는 19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저희 서울대학교 학생이라 그런지 애들이 꿈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19억 원 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B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요즘 꽤 많습니다. 근데 뭐 다른 이게 선호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어떤 게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올바른 사회냐 하면 B 사회가 올바른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이제 그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돈만 가지고 보면 여기 6억 원, 9억 원 두 사람인데, 여기 두 사람이 7억 원, 19억 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최대 다수라고 그랬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이제 돈과 행복이 항상 등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숫자로만 봤을 때 여기는 총액이 얼마죠? 사회 전체의 총액 27억 원, 여기는 18억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면, 여기가 숫자도 3분의 2에 해당하는 다수가 이 사회보다 더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19억 원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올바른 사회, 좋은 사회는 B 사회예요. 이게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롤즈는 이야기합니다. 롤즈는 저거 B 사회가 공리주의에서 저렇게 되는데, 아까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은, 롤즈는 이제 자기 책에서 얘기하는 게, 합리적인 사람 평등하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평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모르는데, 이제 롤즈의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롤즈의 주장은 이런 공리주의 사회를 올바른 사회라고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가 롤즈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롤즈가 얘기하는 게, 아마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평등하다라고, 스스로가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A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받아들일 것 같다라고 롤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하면서 롤즈가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공리주의의 정의의 원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이게 아니라 좀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런 원칙을 선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가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내가 능력이 많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저희 학부 들어온 학생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출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능력도 모릅니다.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 이제 우리 학생들은 자기들이 능력이 많고 능력이 훌륭하다라고, 출중하다고 생각하니까 B사회에서 나는 19억 원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능력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자기가 그다음에 부모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면 어떠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까? 한번 우리가 사고 실험을 해보자, 생각해보자가 롤즈의 이야기고요. 이런 사고 실험을 여기 어려운 말로 이렇게 원초적 입장, 무지에벨 이런 건데, 무지에벨이라는 건 다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해보자라는 거고요.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놓고, 무지에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는 무지에벨이 아니거든요. 내가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왜 평등하게 똑같이 받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이 무지의 베일은 그런 능력에 대한 것도 다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정의의 원칙을 정하면 어떻게 정할까? 이게 이제 롤즈가 한번 그런 상황을 가정해보고 한번 정의의 원칙을 고민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정의의 원칙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래서 권리죠. 일종의 권리인데요. 권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다 자유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자유, 이런 권리, 자유의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인데요. 여기 적혀 있으면 기회는 균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균등하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준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주고, 근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줘도 똑같이 벌지는 못하겠죠. 누구는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벌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좀 많이 버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버는 사람한테 뭐 하자? 세금을 걷어서 좀 못 버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가, 이게 아마도 합리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정의의 원칙일 것 같다. 이게 롤즈의 정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평등한 자유, 권리는 동등하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치적으로는 평등한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평등하게. 그렇지만 그리고 기회 균등해. 기회도 균등하게. 그러고 나서 막 돈을 벌려고 하면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적게 버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아마도 합리적인 사람이면 그럴 때 적게 버는 사람한테 조금, 우리가 잘 버는 사람한테 돈을 좀 세금을 걷어서 못 버는 사람한테 좀 나누어 주자. 이게 아마도 사람들이 그러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롤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롤즈의 정의의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이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권리 동일하게 갖고 돈 벌 수 있는 기회 균등하게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히 돈 벌어서 했는데 누구는 많이 벌고 누구는 못 벌고 하니까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못 버는 사람한테 좀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런 원칙이 아마도 그냥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런 원칙을 선택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롤즈가 이야기하는 정의의 원칙. 상당히 뭐 그냥 들어보면 그럴듯한 얘기긴 한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이고요.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돈을 못 버는 사람한테 그래도 이렇게 불공정한 거잖아요. 돈 잘 버는 사람한테 돈을 세금을 걷어서 못 버는 사람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건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건데, 이러한 불평등, 이것도 이제 불평등한 거죠. 이게 똑같이 한 게 아니라 불균등한 거, 불평등한 건데, 이러한 불평등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경우, 최소 수혜자라는 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불평등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 정도까지는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할 거다. 그래서 이거를 차등의 원칙이라고 롤즈가 이야기합니다. 차등이라는 건 다르게 주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다르게 주는 건데, 누구한테 다르게 준다? 사회의 최소 수혜자,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 많이 주는 것은 정의롭다, 공정하다. 이게 롤즈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뭐 좀 설득력이 있나요? 롤즈는 어떤 것 같으세요? 설득력 있나? 합리적인 것 같으세요? 뭐 롤즈가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걸 왜 이런 원칙을 채택하냐?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차등의 원칙을 채택하는 이유는 최소 극대화의 규칙인데요. 지금 무지의 베일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가 꼴찌를 할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리스크 어버시브하게, 내가 꼴찌가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꼴찌가 될 수 있었을 때 꼴찌에게 그래도 조금 가장 많은 몫을 주는 게, 그게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뭐 최소 극대화 뭐 이런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원칙을 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여러 사회의 그런 이 수치가 있는데요. 이게 뭐 너무 이제 단순화시킨 측면도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최소 수혜자, 제일 가난한 사람도 100, 중간층도 100. 그러니까 최대 수혜자 이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준 거죠. 사실은 100, 100씩 똑같이 나눠줬고 그 다음에 여러 이런 사회들이 쭉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공리주의의 원칙에서 보면 어느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일까요? F사회. F사회인 이유는 합계가 제일 많아요. 평균이 제일 높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자그마치 중간층하고 여기 최소 수혜자층만 빼놓고 나머지 두 층에서 제일 높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뭐 합계는 4,200이죠. 그럼 3으로 나누면 1인당 1,400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공리의 원칙에서 보면 최상의 상황입니다. 공리주의자들이 볼 때 최상의 상황은 이렇게 뭐 불평등하죠. 불평등하지만 전체적으로 불평등하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4,200이나 가졌는데 이게 공리의 원칙에서 최상의 상황이라고 공리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롤즈는 이야기합니다. 롤즈는 이 상황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디에게 제일 이득이 많이 되어야 될까요? C, 최소 수혜자. 사회의 최소, 여기 보면 최소 수혜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 수혜자가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데가 어디죠? C예요. 그래서 차등의 원칙에서 최상의 상황은 C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어느 사회가? C하고 F하고 C? 예, 그게 이제 롤즈는 C인데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 많은 그 지난 경제 개발, 경제 성장 막 이런 거 중요할 때 어떻게 했죠? 파이를 크게 하자. 파이를 키우려면 여기서 파이가 어떤 게 제일 큽니까? F가 제일 크죠? 예, 이거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우리 사회의 성장 신화이기도 하고 일단 파이를 키우는 게 좋다. 근데 우리 사회가 파이를 처음에 키우고 그래서 사실은 불평등도 많았죠. 불평등도 많았는데 이게 불평등한 거 너무 좀 지나치다. 그래서 도입한 것들이 사회 복지제도를 사실은 우리 사회에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제도가 사실은 롤즈의 관점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C에서 C하고 F로 갔을 때 F로 가면서도 좀 뭔가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F로 가면서 이 C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또는 뭐 여기 이제 뭐 D도 있는데요. D나 요런 거와 CD와 비교해 이런 거 했을 때 F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제일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나눠주면 되죠. 여기서 한 200을 뺄까요? 200을 뺐어요. 200을 빼면 그렇게 너무 많이 빼면 어떡하겠어요. 한 2, 300을 빼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100을 뺍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다 줘요. 그래서 한 500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최소 수혜자의 입장에서도 어느 사회가 제일 좋을까요? F가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중간층의 입장에서도 여기서 한 100만 빼가지고 세금을 내면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F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의 입장에서도 여기가 이제 EF가 제일 좋긴 한데 한 2, 300을 세금 낸다고 해도 어디가 좋을까요? 이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사회가 요즘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롤즈가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롤즈가 얘기하는 게 뭔가 이렇게 그 C보다 F가 좋을 수는 있는데 F 사회로 가려면 어떻게 하자? 세금을 걷어서 이거를 나눠서 제일 못 사는 사람에게 최소 수혜자에게 나눠주자. 이게 재분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롤즈는 재분배가 사회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롤즈의 이야기에서 롤즈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뺏어서 세금을 많이 내서 걷어가지고 이렇게 최소 수혜자에게 돈을 주는 건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롤즈는 정의롭다? 공정보다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 뭐다? 정의롭다. 이게 뭐예요? 롤즈의 정의의 원칙입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이고요. 롤즈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한 2, 300 세금 걷고 100 세금 걷어서 3, 400을 나눠주면 불평등하죠. 누구는 돈 세금을 내야 되고 누구는 받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즈가 얘기하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는 불평등은 정의롭다. 차등의 원칙입니다. 이게 롤즈의 주장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롤즈가 다 제일 좋은 것 같으신가요? 예? 롤즈 다 마음에 드세요? 예? 롤즈 마음에 드세요? 이제 제가 이제 롤즈가 아닌 사람들을 막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롤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재분배고요. 이런 재분배를 통해서 뭔가 뭐 완전히 이렇게 평등한 건 아니죠. 완전히 평등한 건 아니지만 불평등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자? 완화하자. 그래서 좀 돈을 잘 버는 사람한테 돈을 걷어서 못 버는 사람한테 좀 나눠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네거티브 소득세라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많이 받아서 그래서 사회에 완전히 균등한 건 아니고 불평등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 수혜자에게 조금 더 이득이 많이 돌아가게 해서 사회를 좀 평등하게 만들어 보자가 롤즈의 정의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롤즈의 논의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에서 복지국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금 걷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요즘 세금 많이 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세금 많이 내서 사회복지로 지출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그런 사회복지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불공정합니다. 예? 뭐 여기 세금 많이 내시는 분도 있고 적게 내시는 분도 있고 뭐 사람들마다 따르고 저도 세금 꽤 많이 냅니다. 그래서 내는데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군가는 또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세금을 안 내고 뭐 받는 게 많으신 분들도 우리 사회에 있는 거죠. 근데 롤즈가 이야기하기에 그게 사회의 안전망이고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더 긴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롤즈는 인간은 sense of justice라는 게 있답니다. 정의감. 이게 우리가 너무 막 어려운 사람들 보면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현대 사회가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롤즈의 이야기고 그게 바로 롤즈의 정의론이고 가장 서구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정의론입니다. 근데 막 이렇게 들었더니 어떤 사람들이 막 봤는데 롤즈의 정의론이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인데 불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불만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노직이라는 사람입니다. 노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마이클 샌달도 롤즈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샌달도 뭐 그 리미트 오브 리버럴 저스티스라는 책으로 해가지고 썼는데 사실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저희 그 정치 학계에서 사상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에서 마이클 샌달은 이류학자입니다. 인류학자는 롤즈, 노직 이런 사람이 인류고요. 마이클 샌달은 로직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래서 저런 정의론 뭐 좀 별로다 그렇게 됐는데 한국에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팔린 책보다 한국에서 팔린 책이 더 많습니다. 샌달 책이. 그래서 샌달 교수가 너무너무 유명해졌는데 어쨌든 뭐 샌달도 롤즈의 정의론을 비판하면서 이게 뭐 그런 다른 것도 아니고 롤즈에게는 사람이 그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디얼하게 평등하고 그 다음에 뭐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 비현실적인 얘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마이클 샌달의 이야기인데요. 제 강의에서는 이류학자라서 뺐습니다. 예, 노직인데요. 노직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개인의 소유권, 재산권을 중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재산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해가지고 하는데 개인의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거나 어쨌든 내 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 뭐다? 뺏어서 개인의 소유권을 뺏어가지고 이걸 갖다 선생님 거를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 무조건 불공정하고 나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소유권, 개인의 소유권인데 롤즈의 재분배는 뭐예요? 롤즈의 재분배는 네? 부자들한테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거든요.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금하고 도둑질하고 똑같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롤즈는 세금과 도둑질은 똑같다. 개인의 재산을 뺏는 것은 똑같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금을 저희가 한 20%쯤 낸다. 뭐 10%쯤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10% 내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돈을 뺏는 거는 사실상 그만큼의 시간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강제 노동시키는 거라고 또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롤즈를 비판하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강연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돈을 많이 벌죠. 네, 손흥민 선수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 노직이 책을 썼을 때 농구 선수 중에서 챔벌린이라는 선수가 제일 그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미국 NBA에서. 그래서 그 연봉을 받는 게 뭐 일반 노동자의 한 500배를 받는가 뭐 이렇게 뭐 받는 것처럼 뭐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뭐 프로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저희 뭐 1억만 받아도 와 그러는데 프로 축구 선수들 외국에 보면 1,000억씩 받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야,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 그냥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축구 열심히 하고 남의 걸 뺏은 것도 아니고 하면서 롤즈가 얘기하는 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또는 뭐 나쁜 짓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정당하게 자기가 계약을 통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정의로운 거고 그 돈을 뺏어가면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챔벌린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챔벌린 할 때 무슨 농구팀에 200만 명의 관중이 들어왔어요. 그 시즌에. 그 홈팀 홈 경기에 200만이고요. 그다음에 티켓이 $10예요. 그래서 챔벌린이 연봉이 200만 달러예요. 200만 달러라는 건 그건 결국은 뭘까요? 관객 1인당 $1씩 챔벌린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했는데 챔벌린이 뭘 잘못했냐? 200만 달러를 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훔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농구해가지고 돈 잘 벌어가지고 있는데 왜 챔벌린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롤즈가 얘기한 거죠. 롤즈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돈 못 버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롤즈의 정의론이 잘못된 거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직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뭐 재산 취득과 이전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박탈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치하거나 수탈하지 않고 정당한 재산 취득과 이전 과정을 통해 소유하게 된 재산은 분배의 최종 결과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든 불이익을 가져다 주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공정하고 정의롭다. 예. 챔벌린이 돈을 많이 벌거나 손흥민이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 뭐 손흥민이 나쁜 짓 해서 본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손흥민이 뭐 남의 거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 손흥민이 버는 돈은 어디서 나온 거죠? 결국은 누가 준 걸까요? 관중들하고 시청자들이 준 거죠. 사실상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준 거나 마찬가지로 도네이션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100만 명의 사람들 또는 1000만 명, 1억 명의 사람들이 $1, 1,000원씩 손흥민에게 줬다고 해서 손흥민의 경기를 보고 뭐 1,000원씩 준 셈이다거나 10,000원씩 준 건데 그걸 가지고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예? 이게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없다가 노직의 주장입니다. 이제 조금 약간 바뀌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노직이 좋으세요? 롤즈가 좋으세요? 어디가 좋으세요? 노직이 좋으세요? 아니면 롤즈가 좋으세요? 지금 딱 들어보니까 일단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노직의 얘기도 말은 되죠. 말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면 뭐 왜 유명한 사람이겠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건 다 그만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아까 이제 사실은 롤즈를 들으면 롤즈도 정말 설득력이 있었죠. 롤즈도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노직은 롤즈의 대변되는 사람. 완전히 대변돼 가지고 이 사람은 복지 정책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복지 정책은 도둑질이다. 왜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을 뺏어 가지고 다른 걸 주냐? 뭐만 가능하다? 만약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되면 기부는 가능하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돈을 내가 주는 거는 오케이. 내 돈을 내가 돈 많이까 이제 기부죠. 체리티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좋다. 그래가지고 돈 잘 버는 사람이 돈 못 버는 사람한테 기부하는 건 괜찮은데 국가가 나서서 세금 가져가는 거 도둑질. 근데 대신 내가 동의를 하면은 괜찮다. 내가 해서 이제 돈 내는 사람이 사실 이제 기부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세금 내는 사람이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뭐 돈을 주겠다라고 사실 이제 기부하는 것도 뭐 일종의 세금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동의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 돈을 세금을 걷어와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건 도둑질하고 똑같다라는 게 노직의 주장입니다. 야, 그때 노직도 엄청 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미국에서 엄청나게 또 인기가 많습니다. 노직이. 그래서 이게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분배에 개입하는 건 뭐다? 나쁜 짓이에요.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국가는 개입하지 말고 개인들이 알아서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다 인정해주고 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돈 적게 버는 사람한테 돈 그냥 기부하는 거. 이게 최선이다. 이게 뭐 어떡하냐. 이게 그게 정의로운 거다라고 노직은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떨까요? 국가요? 도둑놈만 잡으라고 그래요. 남의 재산 훔쳐가는 사람들. 예? 진짜 도둑놈인데 그런 도둑놈만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야경 국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나이트 워치맨이라고 그러는데요. 밤중에 도둑들이 막 그렇게 다니거나 깡패하면 안 되니까 국가는 그것만 해라. 그거 이상 더하면 도둑질이다. 특히 그러니까 도둑만 잡아야 돼요. 이게 이 소위 얘기해서 자유주의 뭐 이런 거의 국가관 또는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또 이것도 설득력 있는 얘기로 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괜히 막 세금을 엄청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재분배해 주는 건 나쁜 짓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런 쪽에 좀 더 가까운 편이고요. 유럽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유럽은 롤스에 가깝고 우리 사회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우리도 중간쯤 되거나 근데 확실히 미국보다는 조금 더 국가 개입이 많고 유럽에 비해서는 국가 개입이 적은 편이 지금 현재의 우리 사회고 아마 우리 사회는 롤즈와 노직의 중간 정도쯤 뭐 이런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노직도 엄청 그래서 미국에서 히트를 많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책 읽다 보면 저도 막 책 읽다 보면 노직 얘기도 진짜 맞는 얘기 같다라고 막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강의하면 학생들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듣다가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들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롤즈를 들으면 야 롤즈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직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맞는 것 같은데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또 드워킨입니다. 드워킨을 들으면 드워킨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이게 원래 약간 이제 약장수 같다는 얘기도 좀 듣거든요.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칭찬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저보고 학원 강사 같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네요. 이게 학원 강사가 요즘에 대학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 좀 싫어해야 되는데 애들 얘기해서 이게 강의력 애들 표현을 강의력 뭐가 있는데 강의력 아니야 일타 강사 그러니까 일타 강사도 있고 강의력 쩐다 그런 표현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원래 좀 이거보다 더 긴 시간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 부족으로 제가 오늘 서두릅니다. 예, 드워킨인데요. 드워킨은 롤즈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노직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롤즈도 마음에 안 들고 노직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일단 드워킨은 중요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드워킨은 이제 롤즈와 노직도 비판하는데요. 롤즈를 비판하는 이유는 아니 부자한테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뭐 좀 뭐랄까 이게 좀 몸이 안 좋거나 뭐 아니면 그래서 가난하면 괜찮은데 도박을 해가지고 1000억대 주식 라더견이죠 요즘이요. 라더견 뭐 이런 거 가지고 도박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사회의 최소 수혜자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롤즈 얘기는 롤즈가 아니라 드워킨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라고 해서 다 나눠주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최소 수혜자도 두 가지 부류의 최소 수혜자가 있다.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한 부류는 뭔가 좀 이렇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든가 좀 이렇게 불운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장애를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사회의 최소 수혜자가 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건 나는 찬성. 근데 라더견처럼 그렇게 막 도박을 막 하고 주식 투자 엄청 하다가 그러다가 사회의 최소 수혜자가 된 사람한테 우리가 막 이렇게 돈 나눠주는 거? 난 반댈세. 드워킨입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수혜자에게 나누어 주는 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재분배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가 잘 굴러가려면 재분배는 필요한데 최소 수혜자가 왜 최소 수혜자가 됐는지를 보자가 드워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드워킨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일단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자원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잘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버는데, 근데 이 와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뭐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노력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 사람들 사고가 나가지고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회의 최소 수혜자가 되면 어떻게 주는 게 좋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사회가 뭐가 좀 도움을 주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 투자, 도박 이런 거 하다가 사회의 최소 수혜자가 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굳이 나눠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뭐 이 선택적 불운, 비선택적 불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해서 불행해진 사람. 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억수로 벌려고 비트코인에다가 몰빵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그거는 본인이 뭐 한 거예요? 선택해서 한 거예요. 선택해서 선택의 결과로 최소 수혜자가 된 사람은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굳이 그런 사람까지 다 구제해 줄 필요는 없다. 근데 비선택적 불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또는 뭐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회가 도와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재분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롤즈하고 확실히 좀 다르죠. 롤즈는 선택적 불운과 비선택적 불운을 구별하지 않고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드워킨은 그것을 구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롤즈와는 좀 다르고요. 노직하고 다른 건 뭐가 다를까요? 분배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노직하고 다르죠. 노직은 이건 분배하는 건 다 도둑질인데 드워킨은 그게 좀 필요하다. 뭔가 나눠줘야 되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이 사전적 평등이 사전적인 평등, 그러니까 처음에 경쟁을 시작할 때 똑같은 걸 나눠줘요. 똑같은 걸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알아서 돈 버는 거예요. 알아서 돈 버는데 당연히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각자가 이렇게 돈을 벌다 보면 불평등이 생기는데, 근데 누군가는 뭐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누군가는 뭐 자기가 선택한 이유로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불평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의 차원이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선택적 불운, 그러니까 비선택적 불운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장애거든요. 그래서 장애나 또는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 도와줘야 되지만 그 이외의 것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선택적 불운에 의한 불평등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노직의 정의론과 구별된다. 어떤가요? 누가 더 마음에 드세요? 다시 또 이렇게 오니까 누가 더 마음에 드세요? 셋 중에 드워킨요? 이렇게 제가 또 잘 바꿉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예. 근데 이렇게 들으면 또 드워킨도 진짜 또 맞는 얘기 같아요. 그냥 노직은 좀 약간 비인간적이잖아요. 이게 그냥 뭐 근데 이게 드워킨은 약간 뭐 좀 이쪽도 생각하고 저쪽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설득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근데 사실은 순차적으로 나온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롤즈가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롤즈를 비판하다 보니까 노직이 나온 거고요. 롤즈와 노직을 어떻게 비판할까 하다가 보니까 두 사람을 비판하면서 드워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순차적으로 책 퍼블리시 된 거나 이런 시간을 따지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의론이 그렇게 된 건데 노직을 비판하고 드워킨도 비판하고 하면서 자원의 평등,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경쟁을 해서 경쟁의 결과 불평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데 그 불평등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불운에 의해서 생기는 불평등은 사회가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도박을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은 그거는 뭐 자기가 망한 건데 그걸 어떡하냐. 이게
드워킨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있었고요. 센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센은 똑같은 걸 다 줘도 똑같은 걸 다 줬어요. 똑같은 걸 다 줬는데 똑같은 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드워킨은 리소스를 똑같이 주고 그 다음에 경쟁인데요. 똑같은 걸 다 줘도 우리 어떤 선생님은 뭔가 이렇게 손재주가 좋으세요. 저는 손재주가 좀 나빠요. 이게 손재주가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똑같은 걸 주면은 뭔가를 만드는 걸 만들 때 누가 더 많이 만들까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이 만들어요. 이게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걸 줘도 사람들마다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능력이 다르니까 그게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그 리소스 똑같은 거, 돈, 그러니까 뭐 그 드워킹 같은 돈은 아닙니다만 똑같은 리소스를 주고 그 다음에 경쟁인데 세인이 강조하는 것은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드워킹은 뭐냐, 같은 리소스를 나누어 주고도 사람들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과 능력이 당연히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리소스를 가지고 더 잘 많은 것을 만들 수 있고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센은 그럼 뭘 얘기할까요? 능력을 평등하게 만들자. 능력을 평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육.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일단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리소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돈이 됐건 밀가루가 됐건, 그러니까 밀가루를 다 똑같이 나눠줘요. 먹어야 되니까 밀가루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줬는데 똑같이 나눠줘도 어떤 사람은 밀가루 반죽도 잘하고 요리도 잘해서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뭐 빵을 굽는데 태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리소스를 나눠준다라고 해서 그게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 뭘 하자? 빵 굽는 기술을 다 일단은 가르쳐주자. 그래서 기술까지는 가르쳐줘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은 동등하게 갖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경쟁을 하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경쟁해가지고 뭐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드워킨의 이야기에 따라서 뭐 불운에 대해서는 좀 보상하지만 불운에 대해 뭐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사람의 정의론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고기 잡기. 뭐냐? 물고기 잡기. 아마 이게 물고기 잡기라는 건 이제 저희가 뭐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보다 롤즈는 뭐냐 하면 롤즈는 사람들의 호숫가에서 이렇게 물가에서 물고기 잡으라고 했을 때요. 물고기 잡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100마리 잡았고 저는 뭐 2마리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100마리 잡은 사람한테서 이게 이제 뺏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이 못 잡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정의고 공정이다가 롤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물고기 잡는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각자 능력과 노력에 따라 물고기를 잡은 후 최소 수혜자, 가장 적게 잡은 사람에게 물고기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노직은 어떨까요? 노직은 물고기 잡는 과정에서 물고기 다 같이 물고기를 잡는데 다른 사람 거 훔치거나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뭐예요?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아무리 불평등하더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드워킨은 뭐였을까요? 드워킨은 같은 그 리소스의 평등이거든요. 사실 리소스를 평등하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비선택적 불운에 대해서 이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드워킨은 정부가 물고기 잡는 데 필요한 자원, 고깃배와 낚싯대 같은 자원을 평등하게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직하고 차이는, 노직은 이런 자원의 평등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깃배와 낚싯대 같은 것을 평등하게 나눠주는 거 없고요. 그냥 알아서 경쟁하면 되거든요. 능력과 경쟁하면 되는데 드워킨은 이런 자원을 평등하게 나눠주고 경쟁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센은 뭐냐 하면 센은 똑같이 낚싯배하고 낚시를 나눠줘도 어떤 사람은 잘 잡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사람은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센은 정부 정책의 목표가 이 잡을 수 있는 능력, 낚시 능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능력의 역량의 평등이라고 그러는데 역량을 이렇게 잘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야, 이렇게 되니까 또 헷갈리시죠? 뭐가 제일 좋으세요? 센이 제일 좋으시고 어디? 애매한가요? 잡는 방법. 센은 잡는 방법입니다. 역량의 평등. 뭔가 이렇게 그 역량의 평등이고요. 그래서 교육학 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정의론자가 누군지 아세요? 센입니다. 교육학자가 가장 좋아하는 이 정의론자가 센이고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capability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번역을 우리말로 능력, 역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뭐 역량 강화 교육. 그래서 역량을 강화한다. 여기 뭐 선생님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교육학이 나는데 보면 역량 중심으로 뭐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사회도 최근에 많이 하거든요. 이제 다 그게 뭐냐하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기본적으로 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개의 정의론 다 일장일단이 있죠. 이게 뭐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쉽게 이야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쉬우면 제가 밥 못 벌어 먹고 살죠. 어려우니까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밥 먹고 사는데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든 얘기들이 사실은 다 또 들어보면 어느 정도의 설득력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왈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왈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왈저의 정의론이 사실은 이제 그 마이클 세안달이 왈저하고 같은 부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 왈저와 같은 부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왈저의 정의론은 다원주의적 정의론이라고 이야기되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왈처가 얘기합니다. 왈처는 야, 뭐 물고기 잡는 거 이렇게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고기 잡을 때의 기준과 물고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기준과 그 다음에 뭐 상을 나눠줄 때 기준과 시민권을 나눠줄 때 기준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준이 다 달라져야 된다라가 왈처의 정의론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그 결과의 평등이 중요한 것들도 있고 어떤 때는 과정이 중요한 것도 있고 수단이 중요한 것도 있고 역량 이런 것들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spheres of justice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의의 영역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책 제목이 spheres of justice인데 정의의 영역들이 되게 다양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이 마이클 월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후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부류로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리를 분배하는 피리를 나눠줄 때의 정의의 원칙과 시민권 뭐 아니면 이렇게 그 정치 공직을 나눠줄 때 정의의 원칙과 그 다음에 재산을 나눠줄 때 정의의 원칙과 달리기에서 상을 줄 때 정의의 원칙이 다 다르다. 이게 다원주의적인 정의론입니다. 그래서 월저는 위에 롤즈나 이런 사람들은 뭐 배분하고 맨날 이렇게 그것만 얘기해가지고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분배 나누는 원칙이 하나의 원칙이 아니라 다양한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여기서 하나의 보편적 추상적 기준만을 상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의의 기준이 분배 영역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월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롤즈, 노지, 드워킨, 센 다 하나의 기준. 그래서 뭐 아까 정의의 원칙, 차등의 원칙 또는 뭐 노직은 그냥 빼앗지만 않으면 다 옳고 그 다음에 자원의 평등, 역량의 평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면 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 얘기 들으면 또 바뀌어요. 어느 얘기가 제일 좋으세요? 왈처. 그러게요. 이거 또 얘기 들으면 맞는 얘기 같아요. 왈처의 얘기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또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얘기되는 게 아니라 어느 영역에서는 사실 우리 사회가 요즘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 봐가지고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복지 문제나 이런 데서는 롤즈처럼 재분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디서는 또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양한 기준이 있으니까
다원주의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이제 중요한 기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월저가 얘기하는 게 심플 이퀄리티가 아니에요. 단순 평등이 아닙니다. 평등이 하나의 기준으로 하나의 잣대로 모든 사람을 다 하는 그런 평등이 아니라 정의의 영역마다 다양한 평등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공정과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월처의 이야기입니다. 야, 그래서 월처까지 딱 보면 사람들이 다 월처가 진짜 맞는 말이다. 저게 진짜 맞는 말이다.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예, 맞는 말이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월처까지 왔습니다. 월처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 또 아이리스 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이리스 영은 시카고 대학교 시절에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고요. 월처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기존의 이야기들 지금 많이 드렸는데요. 아이리스 영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심플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뭐냐? 분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만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나눌까? 물고기를 어떻게 나눌까? 피리를 어떻게 나눌까?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나눠줄까? 사람들한테. 뭔가를 나눠주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냐. 이게 이제 분배 패러다임이라고 그 영 선생님은 이야기하시는데요. 기존에 이렇게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를 이렇게 나누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세상에는 나누는 거 말고도 나쁜 일이 정말 너무나 많다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폭력. 뭐 사람들이 막 폭력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착취하고 뭐 착취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면 착취, 주변화라고 하는 건 마지널라이제이션은 뭐 그냥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왕따 시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왕따 시키는 거. 이런 것들도 많다. 근데 뭐 나눠주는 것만 잘 나눠준다라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할 때는 사회적인 착취, 그래서 억압이라고 이렇게 그 영 선생님은 이야기하셨는데요. 사회적인 억압과 지배, 뭐 이런 것들이 또 없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공정한 사회가 되지. 나누는 거 백날 잘 나눠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영 선생님이 이제 뭐 좀 책을 쓰셨던 게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한 30년 전에 쓰신 책이거든요. 이 책이 이제 한 30년 전에 쓰신 책인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그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은 백인 여성도 차별받는다. 돈이 많은 백인 여성도 그때 당시에는 차별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또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만 그래서 영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또는 뭐 여성의 이런 자유를 뭐 박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사회에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정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예? 그런 게 영 선생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카스트 제도에서 뭐 돈 많이 버는 우리 하층민 중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도 아직까지 여성 차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 사회에서 뭐 여성이 돈이 많은 집에 뭐 남편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만 분배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분배가 중요하죠. 이렇게 뭐 올바르게 나누고 잘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분배만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소수자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공정하게 바꿔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르죠.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게 이제 막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갈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바이츠와 포기의 정의론은 세계 정의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의론과 능력주의인데요. 지금까지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정의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의론과 공정론. 글쎄 아마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으셨는데 다 들어보면 뭔가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저것도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공정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히 좀 정리한 건데요. 우리 사회에서 아마도 그 MZ 세대라고 이야기되거나 또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서 이야기되는 공정론 이런 것은 개인주의적 능력주의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요즘에
사회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겠느냐 말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공의 이익, 우리 사회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겠다. 60대 분들은 이거 그렇게 희생하겠다는 분들이 60%가 넘습니다. 20대는 몇 퍼센트일까요? 예? 진짜 20%대예요. 그래서 정말 세대 차이가 납니다. 20대는 그만큼 사실은 이제 개인주의적이에요. 사회 전체의 이익, 사회 정의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겠냐라고 물어보면 사회 정의는 뭐죠? 사회 정의를 개뿔. 내가 왜 지금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약간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주의죠. 사실 사회 전체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돼야 된다? 다 능력에 따라서 돼야 된다. 능력주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 공정하다. 이게 요즘 20대들의 이제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20대에서 높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재화, 부, 진학, 취업, 진급 등 기회의 분배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누군가를 선별해야 된다면 경쟁이 불가피하고 실력대로, 능력대로 하자. 그다음에 뭐 약자 배려해 주는 거 그것도 불공정.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약자를 배려해 주거나 뭐 누군가 이렇게 뭔가 더 이익을 해주려고 해주는 거 그것도 다 불공정. 뭐 하자? 그냥 경쟁하자.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가져가는 그런 게 공정하다가 우리 사회에 지금 최근에 20대, 30대에서 나타나는 공정 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주의적 능력주의인데요. 뭐하고 제일 가까운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의론 중에서? 노직입니다. 사실은 이게 노직이 이야기하는 정의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직이 이야기하는 그런 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들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주의적 능력주의는 노직의 정의론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이런 능력주의가 반칙과 특권을 배격하고 기회의 평등. 누구를 뭐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는 불공정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칙과 뭐 평등, 특권 뭐 이런 거 배격하고 기회의 평등을 가져온 데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진짜 다 좋을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제 뭐 적혀 있습니다. 물고기 잡기 사례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런 MG 관점에서 내지는 노직의 관점에서 물고기 잡기 어떻게 해야지 제일 올바르고 공정한 걸까요? 그냥 각자 알아서 열심히 물고기 잡고 많이 잡는 사람은 많이 잡고 못 잡는 사람은 못 잡고 재분배 절대 안 됨. 이게 노직의 정의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사람들의 정의론이 이야기하는 게 노직의 정의론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롤즈는 뭐 나눠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드워킹 같은 사람은 뭐 이 그러니까 능력이나 이런 거 뛰어나지만 낚싯대와 좋은 고깃배, 리소스, 수단을 좀 이렇게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누구는 뭐 리소스를 많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고 누구는 흙수저인데 이게 어떻게 동일하냐? 이게 이제 드워킹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드워킹 같은 사람은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출발하는 단계에서의 자원의 평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능력이지만 이런 수단이 없는 사람 또는 좋은 운동신경과 잠재력은 갖고 있지만 물고기 잡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없었던 사람. 물고기 잡을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뭐 능력이 출중한데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 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하나의 능력만이 아니다. 능력이라는 게 하나의 능력만이 아니고 다양한 능력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뭐 이런 기회가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좀 다른 상황에서 개인주의적 능력주의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라는 게 제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어떤 대안을 제가 제시했을까요? 아까 들으면서 딱 보니까 저 아저씨 저거 딱 보니까 50대 뭐 60대 이런 거 같고 그런데 제가 뭐를 제안으로 제시했을까요? 예? 월처. 저 월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월처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이 필요하다. 공정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노직의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죠. 노직의 이야기, 노직처럼 이렇게 경쟁을 막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능력대로 그냥 줄서기 딱 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원주의적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뭔가 좀 이렇게 다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나의 기준보다는 뭐 단 하나의 보편적인 기준과 보편적인 원칙으로 공정과 정의를 평가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제가 뭐 기회균등과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차등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사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완전히 뭐 능력주의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약자,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해 주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의 최소 수혜자를 위해서 재분배를 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좀 불필요하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억압과 제도적 차별 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좀 철폐하기 위해서 우대조조가 필요한 영역도 있다. 그래서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다원주의로 이야기해서 기준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또 뭔가는 또 있어야 될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뭐 그냥 모든 원칙을 다 좋다고,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좋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좋다고 하면 안 되고요. 뭔가 그래도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사회에서 이런 영역에서는 이런 원칙이 필요하고 이런 영역에서는 이런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정치학자입니다. 정치학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치학에서 요즘 얘기할 때 뭔가 사람들이 대화와 타협 뭐 이런 거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제도를 뭐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는 뭔가 사람들끼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고 이런 사회적 합의 중에서 제가 책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롤즈의 중첩적 합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중첩적 합의라고 하는 건 overlapping consensus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다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공통 교집합이 있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렇게 원칙 각자 다 다양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만 다양성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교집합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교집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 맞는 그런 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제 챕터 제목인데요. 공정을 넘어 민주주의와 함께 정의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공정을 넘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분배만 가지고 너무 우리가 분배 중심으로만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잘 나누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하지 말자.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뭐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옳다고 해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정의의 원칙이라고 해서 강요해도 강요가 먹히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민주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맞는 원칙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별로 결론이 없네. 예, 결론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결론을 무엇을 하나 정해놓고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로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MZ세대들 얘기하는 거 능력주의, 뭐 노력주의, 뭐 능력주의라고 할까? 개인주의적 능력주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직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전부는 아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뭐 개인주의적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공정의 절대 원칙도 아니고 정의의 절대 원칙도 아니고 원오브댐이다. 원오브댐이고 우리가 그걸 원오브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저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부러 제가 결론을 안 내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근데 뭐 경향성은 있습니다. 제 책에서 또는 저의 생각의 사고에서의 경향성은 있습니다만 특정 하나의 결론이라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선택지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다양한 원칙들을 놓고 우리가 이게 이제 선택지가 다양해지면 사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거가 나만 옳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공정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공정이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공정은 정의로운가라고 하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 또는 내가 생각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게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좀 우리가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들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하나의 기준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의 기준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노직이 이야기했던 그런 기준으로 완전히 개인주의의 그 다음에 능력주의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일정 정도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책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의도 하고 다닙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